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놈 손에 들어가지는 않게 할 테니. 코스염난 순경이 단호하게 말하며 그들 뒤를 쫓아갔다. 에휴, 요즘 세상이 어찌나 방탕하게 되어가는지. 그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했던 말을 반복했다. 바로 그 순간 라스콜리코프는 뭔가에 쏘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삽시간에 뭔가가 그를 180도 달라지게 한 것 같았다. 이봐요 여기. 그가 코스염난 순경을 뒤에서 불렀다. 그가 돌아보았다. 내버려 두쇼. 당신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그냥 놔둬요. 저 사람 재미 좀 보게 놔두라고요. 멋쟁이를 가리켰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순경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눈을 휘둥그레 뜨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라스콜리코프는 껄껄 웃기 시작했다. 에휴, 손을 내줬더니 이런 외마디 소리를 내뱉고는 순경은 멋쟁이와 소녀의 뒤를 쫓아갔다. 그는 분명 라스콜리코프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여겼음에 틀림없었다. 괜히 돈 20코페이카만 날렸군. 혼자 남겨지자 라스콜리코프가 아기에 차 이렇게 중얼거렸다. 뭐? 저놈한테도 똑같이 뜯어내고 그리고 저놈에게 여자애를 넘겨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걸? 나란 놈은 대체 뭐 때문에 돕겠다고 끼어든 거지? 내가 대체 누굴 도울 주제라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산채로 꿀꺽 집어 삼키건 말건 그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뿐이야. 어떻게 감히 이 시코페이카를 주저없이 선뜻 내준 거지? 그게 정말 내 돈이라도 된다는 거야? 입으로는 이런 이상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몹시 무거워졌다. 그의 텅 빈 벤치에 앉았다. 오만 생각들에 정신이 산만해졌다. 아니 이 순간에 뭔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힘겨웠다. 그는 완전히 잊고 싶었다. 정말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잊고 싶었다. 그러고는 다시 깨어나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다. 불쌍한 여자이군. 그는 방금 전 소녀가 앉아있던 지금은 텅 빈 벤치 한쪽 끝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정신이 들면 좀 눈물을 짜다가 그 다음엔 어머니가 알게 되겠지. 처음에 손찌검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아주 아프게 치욕을 주며 채찍으로 패겠지. 어쩌면 쫓아낼지도 모르고 쫓아내지 않는다 해도 다리아 프란초프나 같은 여자들이 냄새를 맡게 될 테고 곧 여기저기로 불려다니는 신세가 되겠지. 그러고는 곧장 병원으로 직행할 테고 매우 정석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몰래 잠깐 불량한 짓을 저지른 그런 여자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되지.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또 병원 신세일 테이고 술집에 그리고 또 병원 신세 2, 3년 있으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19 아니 18의 인생이 끝장을 보는 거지. 그런 여자아이들을 정말 한 번도 못 봤다는 건가? 그런데 어쩌다 저렇게들 되는 거지? 바로 다들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매년 일정한 퍼센티지는 사라진다고들 하지. 어딘가로 악마한테로라도 잡혀간다는 소린가? 나머지 여자애들은 싱싱하게 하고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사라진다는 거지. 퍼센티지라. 사실 그들에게는 멋들어진 말이겠지. 그런 말은 무척이나 위안을 주는 학문적인 용어니까. 그런데 만약 다른 말을 쓴다면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불편해질 테지. 그런데 만약 두뇌 치카가 어쩌다 이 퍼센티지 안에 들게 되면 어쩐담? 이 퍼센티지가 아니라 다른 퍼센티지라면 그런데 나는 대체 어딜 가고 있는 거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상하군. 분명 뭔가 용무가 있어 걷고 있었는데 편지를 다 읽자마자 나왔지. 바실리에스키 섬에 살고 있는 라주미한테나 가는 길이었지. 그리고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그런데 대체 왜 어째서 하필 지금 같은 때 라주미한테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걸까? 이건 놀라운 일인걸? 그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라주미는 대학 다닐 때 알았던 이전 동료 중 하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 다닐 때
라스콜니코프에게 친구가 거의 없었다. 그도 모든 동료를 멀리했고 어느 누구의 집에도 찾아가지 않았으며 누군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그와 관계를 끊었다. 다 같이 하는 모임이나 대화나 놀이를 포함해 그 어디에도 그는 왠지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로는 많은 이의 존경도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는 정말 심하게 가난했으며 왠지 오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고 마치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이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지 않았다. 다른 동료들은 그가 지적인 성숙과 신념에서 자기가 다른 모두를 능가해서 모두를 어린애 보듯 깔보는 것처럼 여겼으며 그들의 신념과 관심을 뭔가 천박한 것처럼 보고 있는 듯이 여겼다. 그런데 왠지 라주미힌과는 잘 어울렸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잘 어울렸다기보다는 그에게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았고 조금 더 솔직해졌다. 하기야 라주민이인이라면 다른 식의 관계는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매우 쾌활하고 사교적인데다 단순하다 싶을 만치 선량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아래에는 나름의 깊이와 품위가 깃들여 있었다. 그의 동료 중 아주 친한 사람들은 이 점을 다 이해하고 있었고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가끔 정말로 단순하게 굴었지만 그는 매우 총명했고 외모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검은 머리에 면도를 잘 안 해서 수염은 늘 덥수룩했다. 이따금씩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 힘이 세서 장사로 유명했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있던 어느 날 밤 키가 12 베르쇼크나 되는 경찰관을 주먹 한 방에 날려버린 적도 있다. 그는 술을 끝도 없이 무한정 마셔댈 수 있고 아예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못된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일체의 장난을 안 할 수도 있었다. 라주민이 굉장한 이유는 어떤 실패도 그를 혼란에 빠뜨릴 수 없고 어떤 역경도 그를 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지붕 위에서 살 수도 있고 지옥 같은 배고픔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추위도 견뎌낼 수 있다. 그는 정말로 심하게 가난한데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 혼자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그는 한없는 샘, 말하자면 일감을 퍼올릴 수 있는 한없는 샘물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겨울 내내 방에 불을 전혀 떼지 못하면서도 추우면 잠이 더 잘 오기 때문에 그 편이 훨씬 좋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금은 그도 역시 학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서둘러 상황을 개선하려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중이었다. 라스콜니코프는 이미 넉 달이나 그의 집에 가지 않고 라주미인은 라스콜니코프의 집이 어딘지 몰랐다. 2달쯤 전에 어쩌다 한번 길에서 마주칠 뻔한 적이 있었지만 라스콜니코프는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고개를 돌렸고 심지어 다른 쪽 길로 건너가 버렸다. 라주미인은 그를 알아보긴 했지만 괜히 친구를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 못 알아본 척 그냥 지나쳐갔다. 그렇다. 바로 얼마 전에도 가정교사나 교사 자리나 아니면 뭐 다른 일자리라도 좀 구해달라고 부탁할 요량으로 라주미인은 집에 가려고 했었지 하고 라스콜니코프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때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돕겠어. 과외 자리를 얻어준다고 치자. 심지어 자기가 가진 마지막 1코페이카라도 나눠준다고 치자. 뭐 물론 그 친구에게 그 코페이카 동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지만 그래 수업하러 갈 때 신을 수 있는 구두도 사고 정장도 수선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다음엔 5페이카가 될까 말까한 푼돈으로 대체 내가 뭘 하겠는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정말 그런 것이란 말인가. 사실 라주미인에게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일이다. 지금 자기가 왜 라주미인한테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게 그를 불안케 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런 행동 속에서 걱정스레 어떤 불길한 징조가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찾으려 했었다. 그래 정말로 나는 라주미인한 사람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라주미인에게 발견하려 했다는 건가?
그는 스스로 놀라워하며 자문했다. 그는 이 말을 손으로 문지르며 생각했다. 참으로 이상하게 매우 길고 긴 생각 끝에 어쩐지 뜻밖의 갑작스레 그리고 거의 저절로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지극히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라주미인한테로 갑자기 최후의 결심이라도 한 듯 갑자기 완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그가 중얼거렸다. 라주미인한테로 갈 거다. 물론이지. 하지만 지금은 안 돼. 그에게는 그 일이 끝난 다음 날에 가자. 이미 그 일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될 때. 그러자 그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이라고? 벤치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며 그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일을 하겠다는 건가? 정말 실제로 그 일을 하겠다는 건가? 그는 벤치를 떠나 거의 뛰다시피 하며 걷기 시작했다. 온 길을 되돌아가 집으로 가려 했지만 갑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끔찍하게 역겹게 느꼈다. 거기 그 방구석, 그 끔찍한 옷장 같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이 이미 한 달 이상이나 무르익었던 것이다. 그는 눈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그의 신일적인 전율이 열병과 같은 상태로 바뀌며 이제 으슬으슬 오한마저 일기 시작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에 한기를 느꼈다. 그는 어떤 내재적 요구에 의해 아주 집요하게 기분 전환 될 대상이라도 찾는 듯 거의 무의식적으로 마주치는 모든 대상을 정말로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계속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몸을 부르르 떨며 또다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는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심지어는 어딜 걷고 있었는지조차 곧 잊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바실리옙스키 섬의 끝에서 끝으로 관통한 후 말라야 네바로 나와 다리를 건너 군도 쪽으로 길을 틀었다. 도시의 뿌연 먼지와 석회, 위압감을 주는 빽빽하게 들어선 거대한 건물들이 익숙해져 피로에 지친 그의 두 눈에 우거진 녹음과 신선한 공기가 처음에는 기분 좋게 느껴졌다. 이곳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도 악취도 싸구려 술집도 없었다. 그러나 이 새롭고 상쾌한 기분도 곧 병적인 초조감으로 바뀌었다. 이따금씩 그는 녹음이 우거진 별장 앞에 멈춰서서 울타리 안을 바라보았다. 멀리 발코니와 테라스에 환하게 차려입은 연인들과 정원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시선을 특히 사로잡는 것은 꽃이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만개한 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화려한 마차와 말을 타고 달리는 남녀들과도 마주쳤다.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들의 뒷모습을 배웅했지만 그들이 시선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이내 그들에게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다. 한 번은 걸음을 멈추고 수중에 있는 돈을 세어보았다. 약 30코페이크가 정도 되어 보였다. 순경에게 20, 나스타시아가 대신 내준 우편료 3코페이카, 그러니까 어제 마르멜라 토프 집에 47코페이카나 50코페이카가 정도로 남겨놓고 왔다는 소리군. 무슨 이유에선가 돈을 꺼내세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는 왜 자기가 주머니에 돈을 꺼내는지조차 곧 잊어버렸다. 싸구려 식당처럼 생긴 한 요리점을 옆을 지나며 갑자기 뭘 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싸구려 식당으로 들어가 보드카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고 뭔가로 속을 채운 피로그도 하나 먹기 시작했다. 피로그를 다 먹은 것은 또다시 길에 나왔을 때였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보드카를 마셨기 때문에 비록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는데도 금방 치기가 돌았다.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내려앉을 듯이 되며 아무 데라도 머리를 박고 자고 싶었다. 그는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겨우 페드롭스키 섬에 오자마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 길에서 벗어나 숲을 속으로 들어가 풀 위에 쓰러져 이내 잠이 들었다. 병적인 상태에서 꾸는 꿈은 흔히 지극히 뚜렷하고 명료하고 현실과 아주 닮아 있는 법이다. 때로 기괴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연출되는 전 과정과 상황이 정말로 그럴듯하고 매우 섬세하고 예기치 못한 그러나 예술적으로 그 광경의 완성도를 완벽하게 해주는 디테일 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설사
푸시킨이나 투르게네프 같은 위대한 예술가를 할지라도 깨어있는 현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꿈들, 이런 병적인 꿈들은 언제나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고 혼란스럽고 이미 자극을 받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조직에 강한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라스콜리코프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 그것은 그가 아직 조그만 도시에 살던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7살 정도였고 어느 축제일 저녁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거닐고 있었다. 날은 못이 묻었고 흐릿허분했으며 장소는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과 아주 똑같았다. 아니, 오히려 그의 기억 속에 있는 것보다 지금 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선명했다. 이 작은 도시는 주위에 버드나무 한 그루도 없는 손바닥처럼 훤히 드러나 보이는 탁 트인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득히 멀리 보이는 지평선 근처에서야 겨우 거뭇하게 숲이 보일 정도였다. 도시의 끝쪽에 있는 채소밭에서 몇 걸음 안 되는 곳에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다가 제법 큰 이 술집 옆을 지날 때면 언제나 뭔가 불쾌한 인상, 아니 심지어 공포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다.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댔고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소리내어 웃고 욕지거리를 해대고 걸걸하게 쉰 목소리로 상스러운 노래를 불러대고 종종 쌈박질도 해댔다. 그 술집 주변에는 언제나 그런 벌겋게 취한 무시무시한 상판들이 어슬렁댄다. 그들과 마주치면 그는 아버지에게 꼭 달라붙어 온몸을 오돌오돌 떨었다. 술집 주변의 길은 샛길인데 늘상 먼지투성이었고 먼지는 늘 시커맸다. 길은 구불구불 머리까지 굽이쳐 뻗다가 약 300보 정도 되는 데서 도시 묘지를 끼고 오른쪽으로 꺾여졌다. 묘지 정가운데는 초록색 둥근 집을 한 석조 교회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할머니의 추도식에 추도 예배를 드리러 아버지, 어머니와 1년에 2번 정도 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늘 부모님은 쿠티아를 흰 접시에 담아 냅킨으로 잘 싸서 가져가셨다. 쿠티아는 쌀로 만들었는데 설탕을 넣어 달달했고 쌀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건포도가 꾹꾹 눌러 박혀 있었다. 그는 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 대부분 1000개 없이 있는 오래된 성상들과 나이가 너무 많아 고개를 덜덜 떠는 늙은 사제를 좋아했다. 묘석이 있는 할머니 묘지 옆에 태어난 지 6달 만에 죽은 남동생의 작은 묘지가 있었다. 그는 남동생을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자기에게 남동생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 무덤 앞에서 경건하고 정중하게 성호를 긋고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묘지로 가는 길에 막 이술집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떨며 술집 쪽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광경이 주위를 사로잡았다. 마치 무슨 축제라도 있는 듯이 옷을 잘 차려입은 여자들, 농부와 그의 아낙네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불러대고 있었다. 술집 입구의 층계 앞에는 짐마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그것은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짐을 싣거나 큰 짐이 느며 술통을 실어 나르는 큼직한 짐마차였다. 그는 몸집이 크고 긴 갈기와 굵은 다리를 가진 말이 조금도 필요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산더미 같은 짐을 마치 짐수레가 없는 것보다 더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규칙적인 걸음걸이로 끌고 가는 광경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지금 이상하게도 이 커다란 짐마차에 작고 빈약하고 젓갈색 털에 검은 갈기와 꼬리를 가진 말라 비틀어진 농사꾼의 말이 매여 있었다. 이런 종류의 말을 그는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이런 말들은 가끔 장작과 곤초를 산더미만큼 싣고 가다가 바퀴가 진창이나 깊이 팬 바퀴 자국 같은 데 빠지게 되면 금방 지쳐 기진맥진하는 조랑말로 그럴 때면 농부의 채찍이 말의 얼굴이며 눈에 어김없이 호되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그는 말이 너무도 가엾게 여겨서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를 창가에서 떼어 늘 다른 곳으로 데려가곤 했다. 그런데 이때 벼랑간 주위가 소란해지며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발라라이카를 울리며 울긋불긋한 루버시카 위에 나사로 만든 농사꾼 외투를 어깨에 걸친 사내들이 술에 절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술집에 몰려 나왔다. 자, 타라, 전부들 올라타 하고 목이 굵직하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고 살이 뒤룩뒤룩 찐 젊은 사내가 소리쳤다. 다들 태워줄 테니 전부들 타라. 그러나 곧바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외침이 터져났다.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말이 끌긴 뭘 끌어. 어이 미콜카, 자네 도대체 제정신인가? 그건 말라 비틀어진 종어랑 말에 그렇게 커다란 진마차를 매다니 말이야. 이봐 정말이지 그 말은 20살은 좋게 된 할망구 말이라고. 자 어서들 타라고 다들 태워줄 테니까. 미콜카는 다시 그렇게 외치더니 먼저 마차에 뛰어올라 고삐를 잡고 진마차 앞부분인 마배 위에 올라 우뚝 섰다. 밤색 말은 아까 맛베이가 몰고 가버렸어. 그가 진마차에 소리친다. 이보게들 이놈의 앞말은 내 속만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패 죽이고 싶어. 공연히 먹이만 축낸단 말이야. 어서들 타라니까. 마구 달려볼 테니까 신나게 달릴 거야. 그리고 그는 채찍을 손에 쥐고 쾌감을 느끼며 젓갈색 말을 후려 갈길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럼 한번 타볼까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몰려들었다. 들었지? 마구 달린다잖아. 저 말은 벌써 10년도 넘게 달려본 적이 없을걸? 지금부터 달릴 거야.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이보게들. 어서 다들 채찍을 들고 준비나 하게. 바로 그거야. 인연을 후려 갈기라고. 다들 큰 소리로 웃으며 빈정대는 농을 해가며 미콜카의 진마차에 기어오른다. 6명 정도가 탔는데도 아직 더 탈 수 있었다. 뚱뚱하고 얼굴이 발그레한 아낙네 하나를 더 태운다. 그녀는 붉은 무명옷을 입고 유리 구슬이 달린 두건을 쓰고 발에는 모페아를 신고 있었다. 딱딱 소리를 내며 호들을 깨면서 웃고 있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모두 웃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비실비실한 말라깽이 앞말이 저렇게 무거운 걸 끌고 마구 달린다고 하니 말이다. 진마차에 탄 청년 2명이 미콜카를 돕기에 채찍을 든다. 이래야 하고는 하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자 비쩍 말라 비틀어진 말이 온 힘을 다해 끌려했지만 9번은 고사하고 한 발짝 떼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아 겨우 헛발질만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비처럼 퍼붓는 채찍에 신음하며 무릎을 구부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진마차 위에서 또 구경꾼들 속에서 웃음소리가 배로 커졌지만 미콜카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정말로 그 말이 달릴 것이라고 믿고나 있는 듯이 아주 세찬 채찍질을 앞말하게 쏟아부었다. 여러분 나도 좀 탑시다 하고 자기도 타고 싶어진 한 젊은이가 군진 속에서 소리쳤다. 타요. 전부 다 타 하고 미콜카가 소리쳤다. 전부 다 태워줄 거요. 내 이놈의 말을 달 때까지 패줄 테니. 그러고 나서는 그는 때리고 또 때리면서 나중에는 아주 화가 나서 미쳐버린 듯이 채찍 말고 뭐 다른 걸로 패줄 수는 없나 하는 태도였다. 아빠 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소리쳤다. 아빠 저 사람들을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아빠 왜 저 가엾은 말을 때리는 거죠? 가자 어서 가자꾸나. 아버지가 말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바보 같은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란다. 어서 가자. 보지 말고.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그것을 떠나려 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손을 뿌이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가엾은 말은 이미 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다. 불쌍한 앞말은 이미 기진맥진한 숨을 헐떡거리며 끌다가는 멈추고 또 다시 끌려고 하다가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했다. 기왕 이렇게 될 바엔 죽을 때까지 패버릴 테다. 때려라 하고 미콜카는 소리쳤다. 도대체 자네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나 이 못된 사람 같으냐라고 궁극의 속에서 한 노인이 소리쳤다. 이렇게 비상 말라 빠진 작은 말에 그렇게 커다란 짐을 지우다니. 이런 일은 본 적도 없다네라고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저러다 죽어버리겠군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외쳤다. 참견마 이건 내 말이야.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자 어서들 타라. 그 무슨 수를 써서든 반드시 달려볼 테니까. 갑자기 커다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와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다. 빗발치듯 점점 더 심해지는 채찍을 견디다 못한 앞말이 무력하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심지어 노인마저 참지 못하고 그만 피식 웃었다. 그도 그럴 것이 쭉정이만 남은 이렇게 말라깽이 앞말 주제에 발길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군중 속에 두 명의 청년이 또 채찍질을 얻어와 앞말의 양옆에서 후려치고 달려든다. 각자 한쪽씩 맡아 달려든다. 전연의 상통을 갈겨 눈을 갈기라고 눈을 미콜카가 소리쳤다. 이보게들 노래를 부르자고 집마차에서 타고 있던 사람들 하나 소리치자 집마차에 오른 사람들이 일제히 합창을 하기 시작했다. 상스러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탬버린이 쨍강거리고 후렴으로 휘파람이 어우러졌다. 아낙네는 딱딱 소리를 내며 호들을 까면서 웃고 있다. 어린 라스콜리코프는 말 한 대로 달려간다. 앞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이 눈을 바로 눈 위에 정통으로 맞는 것을 본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이 눈을 바로 눈 위를 정통 맞는 것을 본다. 그는 가슴이 찢을 듯 아프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말에 내려지는 채찍 하나가 그의 얼굴을 스치지만 그는 느끼지 못한다. 그는 괴로움에 두 손을 쥐어짜며 소리 지르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 모든 일을 꾸짖는 희끗한 턱수염 있는 희끗한 머리의 노인에게 달려든다. 한 안악이 그의 손을 잡고 데려가려 하지만 그는 뿌리치고 또다시 말에 달려간다. 말은 이미 거의 기진맥진에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뒷발질을 하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것. 미콜커는 광분에 소리쳤다. 그는 채찍을 버리고 허리를 구부려 마차 밑에서 길고 굵은 끌채를 꺼내어 그의 끝을 두 손으로 잡고는 있는 힘을 다해 말 위로 쳐들었다. 때려 죽이겠군. 주위 사람들이 소쳤다. 그러면 죽고 말 거야. 이건 내 말이야 하고 외치며 미콜카는 있는 힘껏 클째를 내려쳤다. 쿵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때려라 때려. 왜 가만히 있는 거야 하는 소리가 구경꾼 속에 나온다. 미콜카는 두 번째로 끌채를 휘두른다. 두 번째 매가 이 불쌍한 앞말에 잔등에 떨어지자 말은 푹 꼬꾸라진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소리를 끌려고 있는 힘을 다해 다 쓰며 버둥거린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방에서 6개의 채찍은 사정없이 쏟아지고 끌채는 세 번째, 다시 네 번째, 맹렬한 기세로 정확하게 떨어진다. 미콜카는 한 번에 죽여버리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미쳐 날뛴다. 아직도 살아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소리친다. 이제 곧 뻗을 거야. 두고 보라고 하고 열렬한 호기심을 보이는 한 구경꾼이 외친다. 차라리 도끼로 찍어버려. 단번에 끝장을 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외친다. 에이 시끄러. 저리 비켜. 미코가 화가 나서 미친듯이 고함을 질러대며 끌채를 집어 던지고 다시 허리를 굽히더니 맞춰서 쇠 지렛대를 꺼낸다. 자 간다 하고 소리치며 힘껏 내둘렀다가 맹렬한 기세로 그가 없는 말에 그 가엾은 말에게 힘껏 내리친다. 쿵 하고 소리를 내며 쇠 지렛대가 말 잔등에 떨어지자 그 앞말은 비실거리며 주저앉으면서 또다시 일어나려 한다. 그러나 새 지렛대가 다시 한번 맹렬한 기세로 잔등을 때리자 앞말은 마치 내 다리가 단번에 잘려나간 듯이 쿵 하고 바닥에 널브러지고 만다.